2024년 연말 부산의 골목골목에는 설날을 맞이하는 분주한 기운이 스며 있었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할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며 시장에는 붉은 고추와 노란 유자 떡국떡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분위기 한가운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비극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비극은 한 젊은 여대생의 삶을 잔혹하게 앗아가며 도시의 공기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설날을 불과 사흘 앞둔 1월 27일 새벽, 사하구 낙동강 지류를 따라 난 좁은 골목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돌아가던 60세 남성 박노철 씨는 낡은 스쿠터 위에서 비틀거리며 강둑 옆을 달리고 있었다. 전날 밤부터 이어진 술 기운에 눈이 반쯤 감긴 그는 결국 핸들을 놓치고 그대로 강물로 추락했다. 근처에서 새벽 조깅을 하던 몇몇 주민들이 급히 달려와 그를 건져 올렸다. 그때 한 청년이 물 위에 떠 있는 이상한 형체를 발견했다. 저기, 사람 아니에요.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검은 쓰레기와 뒤엉킨 부평초 사이로 창백한 형체 하나가 물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물 위로 떠오른 것은 속옷 차림의 젊은 여성의 시신이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한 할머니가 손에 쥔 묵주를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다. 성모 마리아님, 이 어린 영혼을 자비로 받아주소서. 그 목소리는 강가의 차가운 공기와 섞여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듯 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되어 피부는 창백하게 변했고 목과 팔에는 선명한 멍 자국이 남아 있었다. 검게 빛나던 긴 머리카락은 흙과 물에 엉겨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한때 아름다웠을 얼굴이 숨어 있었다. 강물 위에는 성모 마리아상을 새긴 작은 메달이 조용히 떠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이 시신 곁까지 흘러와 멈추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마치 하늘이 이 영혼을 위로하려 보낸 징표라고 수군거렸다. 곧 경찰이 도착해 현장을 봉쇄했다. 여성 변사체 발견, 신원 미상. 부검팀 호출 바랍니다. 경찰 무전 소리가 메아리 쳤고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자살 아니야, 옷도 제대로 안 입었잖아 하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자살은 무슨, 이건 누가 죽인 거야. 요즘 세상 무서워 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 서 있던 노파는 여전히 묵주를 돌리며 속삭이고 있었다. 성모님,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본 세상이 이렇게 어둡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더 깊은 어둠과 싸워야 하는 일임을 예고하는 듯 했다. 그날 오전 부산경찰청 강력계와 감식반이 현장에 도착했다. 형사들은 강가 주변에 부평초를 헤치며 시신이 떠내려온 경로를 추정했고 감식반은 즉시 사진 촬영과 증거 수집에 들어갔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오자 시신의 머리카락이 살짝 젖혀지며 한쪽 귀에 걸린 작은 은빛 귀걸이가 드러났다. 십자가 모양의 그 귀걸이는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정교한 조각이 살아있었다. 형사님, 이거 성물 같습니다. 감식반의 한 대원이 조심스럽게 귀걸이를 비닐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곁에 있던 중년 형사는 잠시 귀걸이를 바라보다가 속으로 짧게 성호를 그었다. 그는 부산 서면에 있는 성당의 교우였고 마음속으로 주님, 이 아이의 진실이 드러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부검팀이 시신을 인양하자
시신 곁에 떠있던 작은 메달이 그물에 함께 걸려 올라왔다. 그것은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새긴 메달이었고 뒷면에는 희미하게 마리아 하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름을 본 순간 한 형사의 눈빛이 번쩍였다. 이름이 혜운이면 혹시 가톨릭 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신앙이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경찰서로 옮겨진 시신은 곧 지문 조회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김하운 20경북 출신, 부산가톨릭대학교 호텔경영학과 2학년. 알려진 바로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말이면 본당 청년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 일부를 시골 부모님께 송금하고 남는 시간에는 성당에서 성모상 앞에 앉아 묵주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날 오후 혜운의 부모가 경북의 시골 마을에서 급히 내려왔다.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성당으로 향한 그들은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성모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발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세요. 그 울음은 성당의 고요한 공기를 흔들었고 함께 있던 신부님은 조용히 다가와 말씀했다. 하느님은 진실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한편 강력계 4구 전담팀은 혜운의 기숙사 방을 수색했다. 책상 서랍 속에는 작은 성경과 묵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성모상 사진이 붙어 있는 다이어리 한 권이 발견됐다. 그 다이어리에는 아르바이트 일정 학업 계획뿐 아니라 몇 줄의 짧은 기도문도 적혀 있었다. 성모님, 제가 힘들어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저를 위험에서 지켜주소서. 그 기도문을 읽은 형사 박형민은 다짐하듯 혼잣말을 했다. 혜운아, 네가 두려워했던 그 위험 우리가 꼭 찾아낼게. 하지만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에는 날짜와 시간만 적힌 한 줄이 있었다. 1월 25일 밤 10시 새로운 아르바이트. 이 짧은 문장이 사건의 실마리가 될 것임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1월 29일 오전 부산경찰청 강력계는 김혜운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혜운은 본인 명의로 무려 4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중 3개는 가족과 친구조차 알지 못하는 번호였다. 그중 한 번호에서 최근 수주간 마사지, 프라이빗 서비스, 집 방문 같은 키워드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가 다수 발견되었다. 수신자 이름은 이수진과 최강호,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야. 누군가가 혜운을 위험한 쪽으로 끌어들인 거야. 그날 오후 형사 박형민은 서면 성당의 본당 신부를 찾아갔다. 신부님은 혜운이 성당 청년회에서 활동한 기록과 함께 최근의 변화를 전해주었다. 한 달 전부터인가. 미세는 잘 나오지 않았어요. 묵주기도도 뜸해졌고 표정이 조금 힘들어 보였죠. 마지막으로 본 건 성모상 앞에서 오래 앉아있던 날이었는데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박형민은 성당 안을 둘러보다가 성모 마리아상 앞에 놓인 촛불 하나를 오래 바라봤다. 혹시 네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여기 있을까? 그는 성호를 긋고 속으로 기도했다. 성모님, 제발 이 길을 밝혀주소서. 동시에
디지털 포렌식 팀은 해운의 비밀번호 중 하나에서 1월 25일 밤 10시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인물과의 통화 기록을 발견했다. 그 통화는 7분간 이어졌고 직후 해운은 위치 추적상 4구에 한 오래된 주택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곳은 낙동강 지류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다. 형사들은 곧장 해당 주소지를 확인했다. 그곳은 넓고 좁은 골목 끝에 있는 1층 단독주택. 주인공 박민수 41는 오래된 1.5톤 트럭을 모는 화물기사였고 이웃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인물이었다. 이웃 주민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요, 거의 말 안 섞어요.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집엔 불도 잘 안 켜져요. 그날 밤 박형민 형사는 강력계 팀장과 함께 수사본부에서 작전 회의를 열었다. 한쪽 벽에는 사건 사진 해운의 일정표 박민수의 차량 사진 그리고 성모 마리아 메달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그 메달은 강물에서 건져 올렸을 때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누군가 속삭이듯 말했다. 저 메달 마치 혜운이가 나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팀장은 결연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좋아, 내일부터 박민수 차량과 동선을 전면 추적한다. 이건 단순한 강력 사건이 아니야. 혜운이의 신앙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낸 거다. 회의가 끝난 뒤 박형민은 사무실 창가에서 부산항 쪽을 바라봤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멀리 성당 첨탑 위의 성모상이 은은한 조명 속에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속삭였다. 혜운아, 네가 겪은 고통을 세상에 반드시 드러내줄게. 성모님이 함께 하실 거야. 1월 30일 새벽 6시. 강력계 4구 전담팀은 밤을 새우며 낙동강 지류 주변수 킬로미터에 설치된 CCTV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수백 개의 화면 속에서 흐릿한 영상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대부분은 사건과 무관해 보였다. 그러나 형사 박형민은 눈을 떼지 않았다. 혜운아, 제발 무언가 남겼길 바란다. 이틀째 작업이 이어지던 오후 한 젊은 형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형님, 여기 좀 보세요. 화면에는 1월 26일 새벽 3시 17분 낡은 2연 5톤 트럭 한 대가 강 위의 작은 교량에 멈춰 서는 장면이 잡혀 있었다. 불과 1분 반 후 트럭에서 무언가가 강물로 떨어졌다. 그 순간 화면의 오른쪽 구석에 강물 위로 희미한 빛이 번쩍였다. 확대해 보니 그것은 마치 성모 마리아상이 빛을 반사하는 듯한 형체였다. 형사들은 숨을 죽였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저건 강물에서 건진 메달과 비슷하게 보여요. 박형민은 화면을 정지시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다. 성모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계신 건가요? 차량 번호판은 일부러 검은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지만 나머지 숫자와 차량의 특징은 박민수의 트럭과 정확히 일치했다. 팀장은 단호히 말했다. 좋아, 이제 거의 다 왔다. 오늘부로 박민수를 54시간 밀착 감시한다. 같은 시각 혜운의 부모는 부산 서면 성당에서 열린 저녁 미사에 참석했다. 성모 마리아상 앞에는 하얀 국화와 함께 혜운의 영정사진이 놓였고 옆에는 강물에서 건져 올린 그 메달이 작은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돼 있었다. 미사 중 신부님은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혜운의 길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미사가 끝난 후 혜운의 어머니는 형사 박형민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형사님, 우리 아이가 생전에 늘 말했어요. 힘들 때마다 성모님 앞에서 기도하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진다고요. 부디 진실을 꼭 밝혀주세요. 박형민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성모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날 밤 형사들은 박민수의 트럭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트럭은 부산항 근처의 창고로 향했고 이후 다시 사구 쪽으로 돌아왔다. 그의 움직임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매번 새벽에 사라졌다가 해 뜨기 전에 돌아오는 패턴이 반복됐다. 형사들은 차 안에서 묵주를 손에 쥔 차에 그가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렸다. 1월 31일 밤 부산경찰청 강력계 작전실. 모든 형사들의 시선이 커다란 전자지도에 집중돼 있었다. 지도에는 3개의 붉은 점이 표시돼 있었는데 각각 박민수, 최강호, 이수진의 현재 위치였다. 팀장은 짧고 굵게 지시했다. 오늘이 끝이다. 셋 모두 동시 체포한다. 자, 주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다. 작전이 시작되기 전 형사 박형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묵주를 꺼냈다. 그 묵주는 혜운이의 기숙사 방에서 발견된 것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박형민에게 맡기며 말했다. 형사님, 이걸 가지고 가주세요. 혜운이 곁에 성모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박형민은 묵주를 꼭 쥐며 속으로 기도했다. 성모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어둠 속에서 진실을 드러나게 하소서. 작전 개시 23시 58분. 사하구의 좁고 어두운 골목 끝 낡은 트럭이 서서히 들어왔다. 박민수가 내리려는 순간 그림자 속에서 형사들이 일제히 뛰쳐나왔다. 박민수 부산경찰청 강력계다. 당신은 체포됐다. 깜짝 놀란 박민수는 본능적으로 뒤돌아 도망치려 했지만 사방에서 형사들이 포위해 있었다. 그 순간 형사 중 한 명의 목에 걸린 작은 성모 메달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빛이 박형민의 눈에 들어왔고 그는 순간적인 힘을 얻은 듯 앞으로 뛰어올라 박민수의 팔을 붙잡았다. 끝났다. 성모님도 네가 한 일을 보고 계신다. 동시에 다른 팀은 서면의 한 카페에서 최강호를 검거했다. 그는 여전히 태연하게 앉아 있었지만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무슨 짓을 한 건지 성모님 앞에서 고백하게 될 거다. 형사는 낮게 중얼거렸다. 마지막으로 이수진은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집 안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집 주변은 경찰이 포위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다. 전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형사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성모님 앞에 서면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3명의 용의자가 모두 체포되자 무정위에서 작전 지휘관의 목소리가 울렸다. 전원 체포 완료. 하늘도 우리 편이었군. 그날 새벽 부산항 근처의 성당에서는 혜운의 부모가 홀로 성모상 앞에 촛불을 켜고 있었다. 성모상의 미소는 고요했지만 마치 이제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라고 말하는 듯 보였다. 2월 1일 새벽 부산경찰청 강력계 취조실. 3개의 방에 3명의 용의자가 각각 앉아 있었다. 왼쪽 방에는 침착한 얼굴로 팔짱을 낀 최강호 가운데, 방에는
눈물을 흘리며 불안하게 손톱을 뜯는 이수진. 그리고 오른쪽 방에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박민수가 있었다. 형사들은 세 개의 팀으로 나뉘어 동시에 취조를 시작했다. 첫 번째 방, 최강호. 나는 불법은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합법적인 인력 소개업자라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형사가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올려놓자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 안에는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수십 건의 메시지와 해운을 비롯한 여러 여성에게 보낸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형사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성모님 앞에서 이게 거짓이 될 수 있나? 잠시 말문이 막힌 최강호는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그건 그냥 선택이었어. 강요한 건 아니야. 두 번째 방, 이수진 수지는 처음부터 울먹이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저도 처음엔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점점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형사가 그녀의 계좌에서 매주 송금된 관리비 명목의 돈을 제시하자 수진의 손이 떨렸다. 더는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다. 해운, 그 애는 착했어요. 기도도 자주 하고. 그런 애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건데.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질수록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세 번째 방, 박민수 취조실의 불빛은 차갑고 하얗게 번져 있었다. 몇 시간째 입을 열지 않던 박민수는 마치 돌덩이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형사 박형민이 주머니에서 은빛의 작은 메달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자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메달은 강물에서 해운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성모 마리아 메달이었다. 민수야, 내가 아무리 숨겨도 성모님은 다 보고 계신다. 네가 한 일을 그리고 네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박형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 그는 마치 숨겨온 무거운 돌을 내려놓듯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말하마. 그날 밤 취조실 밖에서 대기하던 해운의 어머니는 손에 묵주를 꼭 쥔 채 작은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성모님, 이 사람의 입을 열어 진실을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고 마침내 안쪽에서 울린 한마디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제가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박민수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금속을 긁는 듯 거칠고 건조했다. 나는 처음부터 그 애를 노렸어.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최강호가 사진을 보냈을 때 잊을 수가 없었어. 그날부터 머릿속에선 오직 하나, 그 애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돈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지. 그래서 1월 25일 밤 전화를 걸었어. 민수는 해운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세세하게 설명했다. 그 애는 예뻤어. 사진보다 더. 처음 2시간은 계약대로였어. 하지만 나는 계속 다음 단계를 생각했지. 그래서 물 한 병에 수면제를 섞어서 건넸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고정됐다. 15분쯤 지나자 해운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 나는 카메라를 켰고 원하는 대로 했지. 성모상이 걸린 벽을 등지고
나는 그 애를 짓밟았어. 그 순간 취조실 안이 싸늘해졌다. 벽에 걸린 십자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작게 반짝였고 그 빛이 민수의 눈가를 스쳤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근데 그 애가 깨어났어. 나를 보는 눈, 증오와 공포. 그 애가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 했어. 난 그 소리가 밖으로 나갈까 두려웠다.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입을 막으려 했다. 그런데 점점 더 세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마지막 순간 그 애의 목에서 묵주가 떨어졌어. 성모 마리아 메달이 내 발 앞에 굴러왔지. 그 순간 잠깐 멈칫했어. 근데 이미 늦었어. 형사 박형민은 묵묵히 메모를 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메달을 강물에 버린 이유가 뭐지?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없앨 수 없었어. 그래서 시신이랑 같이 강물에 던졌지. 근데 그게 다시 떠올라. 너희 손에 들어올 줄은 몰랐다. 취조실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밖에서 기다리던 혜운의 어머니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성모님, 이 죄인의 영혼을 어둠에서 끌어내 주소서. 그리고 우리 딸의 영혼을 품어주소서. 2개월 후 부산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앞줄에는 혜운의 부모가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는 하얀 국화한 송이와 함께 작은 성모 마리아 메달이 놓여 있었다. 그 메달은 강물에서 건져 올려진 이후 사건의 상징이자 혜운의 믿음을 증언하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재판장은 차갑고 명확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민수 살인 및 강간 계획적 범행이 인정되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사형을 선고한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피고인 최강호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12년, 피고인 이수진 성매매 알선 방조 혐의로 징역 7년. 3명의 피고인 모두 고개를 떨궜다. 누군가는 이를 분노로, 누군가는 체념으로 받아들였다. 판결이 끝나자 혜운의 어머니는 메달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속삭였다. 성모님,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를 품어주소서. 그 옆에서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하늘을 향해 성호를 그었다. 며칠 후 부산 서면의 성당. 성모상 앞에는 혜운의 영정을 중심으로 하얀 국화와 작은 초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다. 미사 후 신부님은 강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찾으려 할 때 성모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혜운의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 정의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성당을 나서는 사람들 사이로 혜운의 부모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그들은 메달을 성모상의 발치에 올려놓았다. 부드러운 미소를 띤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 촛불빛에 반짝이며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이제 그 아이는 평화 속에 있다. 이 사건은 부산 시민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다. 쉽고 돈 많이 번다는 유혹 뒤에 숨어있는 덫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준 경고였다. 또한 믿음과 기도가 절망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매년 설날이 다가올 때면 서면 성당의 성모상 앞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와 작은 촛불이 놓였다. 그 불빛은 마치 혜운의 영혼이
여전히 이 도시를 지키고 있는 듯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